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물질의 성분 분석, 우리 주기율표에 이렇게 많죠. 많은 물질들의 성분 분석에 대해서 이제 성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처음에 요거는 사실 성분 분석이라기보다는 약간 질량 분석법에 해당되는 건데요. 우리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크로마토그래피 쉽게 생각해 보시면은 어렸을 때 우리 휴지 끝에다가 까만색 점, 사인펜 점을 딱 찍고 물을 이렇게 쭉 빨아들이면은 얘가 색깔이 뭐 빨간색, 파란색으로 점점점 분리되는 거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이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정지상이 있고요. 정지상 휴지에 해당되죠. 그다음에 물이 올라가죠. 이동상이 있는데 이 물과의 상호작용 혹은 질량에 따라서 이 안에 있는 까만색은 여러 개가 섞여져 있었는데 섞여져 있던 것들이 이 질량이나 물과의 친화도 그 다음에 그 휴지와의 친화도에 따라서 속도가 이동하는 속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스 상태에서 시료를 가스 상태로 만들어서 분석하는 크로마토그래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이기 때문에 요 컬럼은 존재하고요. 정지상이 있고 이 정지상을 이동하게 되는데 이 이동하는 것이 가스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스상 이동상으로 사용되는 건 헬륨이냐 수소 혹은 질소가 사용이 되고요. 이때에 이 이동되는 물질의 질량, 보통은 대부분은 질량입니다. 질량에 따라서 이 이동 속도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더 빨리 나타나겠죠. 더 빨리 나타나고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뒤쪽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동상을 가스로 사용하는 거. 그러려면은 가스와 함께 이동하려면은 분석하려는 물질도 되게 작아야 되겠죠. 작아서 휘발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인데요. 이것도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랑 유사하기는 하나 이동상이 액체입니다. 이동상이 액체인 거를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에는 일단 컬럼, 우리가 유기화학 실험실에서 많이 보는 실리카 젤 거는 그런 실리카 컬럼도 이런 LC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기계에서 할 때는 HPLC라고 하는 고압을 사용해서 더 정밀하게 분리할 수 있는 크로마토그래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컬럼을 이온이 되는 거, 그럼 플러스 전하를 띠는 컬럼을 사용하면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물질들은 잡혀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서 이제 분리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크기에 따라서 사이즈 익스클루전 컬럼이라고 해서 큰 이런 비드 같은 곳에 구멍이 다공성 비드가 있는데요. 그럼 큰 거는 이런 구멍이 못 들어가서 그냥 빨리 빠지는데 작은 거는 이런 구멍들을 다 들어가다 보니까 크기에 따라서 이동 속도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어피니티 크로마토그래피가 되고요. 요거는 이제 GC랑 비슷하나 다만 사용하는 것이 이동상이 리퀴드다. 액체를 사용을 해서 한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사실 이제 약간 조금 더 보통 GC, LC 그 다음에 말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GC의 경우에는 좀 더 가벼운 거, 그 다음에 LC, 그 다음에 무거운 거는 이제 말디라고 하는 메스 방법을 이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질량 분석법이고요. 이 질량 분석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쉽게 얘기하면 가벼운 애들은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빨리 지나간다는 거고, 그러면은 요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고 해서 얼마만큼 빨리 디텍터에 도착하느냐에 따라서 질량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질량 측정법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GC, LC, 말디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했는데요. 보통 말디, Matrix Assisted Ionization,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이제 매트릭스 안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애널라이트들을 섞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레이저를 쪼여주게 되면요. 이 매트릭스랑 함께 그 시료들이 튕겨져 나가게 돼요. 튕겨져 나가게 되고 쭉 날아가게 되는데요. 근데 얘네들을 세게 탁 던졌다고 해서
잘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매트릭스에서 레이저 빔을 쪼여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전하를 띠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샘플들이 전하를 띠도록 만들어주면은 여기 중간에 이런 이제 쿼드로플로 되어져 있는 전자기장을 지나가게 되면서 그러면은 마이너스 필드를 걸어주면은 얘네 이제 마이너스 이제 쭉 서로 막 비껴가면서 하고 전체적으로 플러스 쪽으로 쫙 끌려가겠죠.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플러스 전환 하전됐으면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쫙 끌려가겠죠. 그래서 자기장을 변경해 줌으로써 샘플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이때 이동하는 속도를 통해서 질량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질량 분석을 할 때 하전된 것이 쭉 이제 되고 그 다음에 날아갈 때 이렇게 꺾어서 날아가는 곳들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도 보시면 디텍터에서 어느 위치에서 얘네들이 이제 만나느냐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량 분석법 같은 경우에는 이온화가 먼저 일단 하전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날아갈 수 있고요. 이때 날아갈 때에 생성된 그러니까 질량 대비 얼마만큼 하전됐느냐 M 오버 G라고 하는데요. 이 M 오버 G에 따라서 날아가는 속도 같은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얼마만큼 날아왔는지 검출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제 그 질량 분석법을 하기 위해서는 이온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이온화 과정에서는 전자 충격, 전자를 막 갖다 때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화학적으로 얘네들이 반응을 함으로써 이온화 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얘네들이 이제 이런 하전된 그 전기장을 해주고 이 사이로 쫙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다 보면은 일부가 전자가 붙어가지고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말디라고 하는 건 Matrix Assisted Laser Deposition and Ionization이네요. 그래서 말디라고 하는 거는 방금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매트릭스 안에다가 섞어주고 난 다음에 레이저를 떼어주었을 때 그 파편들이 날아가게 되는데 이때 얘네들이 하전되게 됩니다. 전하를 띠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날아가는 속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일단은 플러스 전하로 이제 플러스 전화를 할 때 전자가 하나 떨어진 거죠. 떨어진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그러면은 이 물질에 프로톤 하나가 붙었다. 라고 계산이 되게 됩니다. 프로톤 하나가 붙으면은 질량은 하나가 증가한 것처럼 되겠죠. 그래서 12, 탄소는 원래 12였는데 13, M 오버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네거티블리 차지가 됐다. 그럴 경우에는 전자 하나가 붙은 것이 됐는데 여기에서는 프로톤 하나가 빠졌구나. 프로톤 이온이 빠졌구나 라고 계산이 돼서 11, M 오버 G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전된 것을 바탕으로 포지티블리 혹은 네거티블리 하전된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서는 이런 분석들 얘네들이 어떻게 날아갈지에 대한 분석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디라고 하는 방법은요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분 코이치 타나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그 회사에서 어느 회사인지 기억이 안 이게 히다치였나? 하여튼 그런 매스 스펙트럼을 하는 회사에서 그냥 일하는 분이세요. 일하는 분이고 이 사람 박사도 아닙니다. 학부만 졸업했어요. 학부만 졸업했고 다만 이런 질량 분석기에서 그 단백질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서 얘를 분석할 수 있을까를 계속 막 조합을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그걸 가지고 노벨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20대 후반에 이걸 발견을 하게 된 걸 바탕으로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되게 대단하죠. 그죠? 대단해서 우리도 할 수 있다.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어쨌든 그런 스토리를 가진 기법입니다. 그래서 말디 같은 것으로 보통 질량 스펙트럼을 찍으면요. 레이저로 세게 쪼여주다 보니까 이 분자가 그대로 다 못 있어요. 온전히. 좀 조각이 납니다. 그대로 있는 애들도 있고요. 좀 조각이 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각, 프래그먼트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얘가 아마 홀이 될 거고요. 이 프래그먼트들이 되는데 우리 보시면은 여기에서 얘네들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얘네들은 뭐 베이결합이니까 떨어질 것이고 얘도 베이결합이니까 떨어지고 물리분배용 그 단위 자체는 바뀌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하나가 떨어지면 얼마 차이, 여기에 두 개가 떨어지면 얼마 차이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의 질량을 바탕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원자 같은 경우에도 동위원소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동위원소가 존재하면은 질량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 프래그먼트들, 모든 프래그먼트들에는 다 동위원소가 존재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분집으로, 동위원소에 의한 분집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 질량 분석기에서 보통 이제 세트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묶어봤는데요. GC, LC, 말디고요. GC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개는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사실 이제 약간 말디 그 질량 분석기랑은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다만 분석할 때의 그 크기에 따라서 분자량이 보통 아주 작은 거는 GC로 많이 관찰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기화가 쉽기 때문에 같이 기체 이동상과 반응을 많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LC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사이 조금 더 큰 분자들은 LC로 분석을 합니다. 근데 고분자라거나 아니면 프로테인 같은 아주 큰 질량을 가지는 것은 질량 분석기의 일종인 말디매스라고 얘기 많이 하죠. 말디매스를 이용해서 많이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량 분석기는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고 해서 얘들이 질량에 따라서 날아가는 거예요. 얘네들도 마찬가지죠. 사실 질량에 따라서 얼마만큼 이동하느냐를 가지고 보는 거고요. 이것은 이제 하전시킴으로써 이온화를 시킴으로써 자기장에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거 역시 질량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서 내가 분자 질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뭘 써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2000짜리를 가지고 GC 찍으려고 그러면 죽어도 안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고분자 가지고 LC 찍으려고 해도 안 나오겠죠. 그냥 탁 막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의 분석에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원자 흡수 분광법입니다. 아토믹 업소션 스펙트로스코피가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 불꽃놀이 예쁘죠. 그죠? 가을 되면 서울 한강공원에서 불꽃놀이 하고 난리잖아요. 그죠? 왜냐면 되게 예쁘잖아요. 예쁜데 이때 빨주노초 파남보 되게 예쁜 색깔들이 나타나는데 이 색깔이 뭐에서부터 나타나냐 하면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은 그 원소 분석, 그 원자들 불로 태우면요. 얘네들이 불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예요? 에너지죠. 에너지를 주게 되면은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전자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색깔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물질마다 이 에너지 준위는 다르잖아요. 그죠? 다르고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특히 여기 보시는 금속류들, 나트륨, 리튬, 스트론튬, 바리움, 구리, 칼륨, 칼슘. 우리 이거 아마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요 불꽃 반응 해가지고서는 색깔을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꽃 반응의 색깔을 외웠는데요. 이 불꽃 반응이 이렇게 익사이테이션, 불로 태우니까 에너지를 받아서 익사이테이션 된 전자가 내려가게 되면서 요 에너지 갭이 비저블 영역에 해당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빛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이 에너지는 플랭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가 되고 결론적으로는 플랭크 상수 곱하기 빛의 속도 나누기 람다 한 것이 에너지랑 동일하다. 그럼 람다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파장이 바뀌면 색깔이 바뀌게 되죠.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분광법에서 흡수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특정 파장에 대해서 흡수가 있다라는 것. 그것이 요 에너지 전자 전이에 의해서 나타난다라는 걸 배웠고요. 그래서 이런 불꽃 반응과 같은 것들을 이전에 이제 요렇게 이제 그 수소를 태운 그런 것들을 프리즘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특정한 이런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더라. 이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보의 원자 모형이라고 하는 그 에너지가 양자화되어져 있다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원자들이 가진 전자들이 양자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특정 파장에 대한 흡수 혹은 발광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나는 얘네들이 보니까 수소 다른 물질과 비교했을 때 수소의 이 픽은 흡수가 없네. 이 픽은 흡수가 없네. 그럼 내가 요 픽 물질들을 이렇게 태웠을 때에 나타나는 빛을 가지고서는 이 물질이 무엇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원자 흡수 분광법 Atomic Absorption Spectroscopy라고 하는데요. 원자들을 태웁니다. 그래서 태워서 그런 빛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나오는 빛을 분석해서 어느 특정 파장에서 빛이 나오게 되면은 그 물질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인텐시티에 따라서도 이 양이 얼마만큼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샘플을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이 샘플을 일단 태웁니다. 여기서 태워야 돼요. 태우면은 태우고 빛을 쪼여주게 됩니다. 그 빛을 쪼여주게 되면은 빛이 쭉 흡수해서 나가게, 이제 빛이 쭉 지나가면서 우리 흡광이라고 하는 거, 비어 램버트 로라는 것을 배우셨을 거예요. UV Visible Spectroscopy에서.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서는 여기 파장에서 이만큼의 흡수가 있으니까 어떤 물질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금속 원소, 왜냐하면 가시광선 영역에서 빛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런 금속 원소들에 대한 분석을 주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부 아세늄이나 셀레늄 같은 비금속은 조금 처리를 해서 이런 관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토믹 업섭션, AA라고 하는 아토믹 업섭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양도 확인이 가능하고 선택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양도 쉽게 감출하다 보니까 정량 분석도 쉽고요. 그 다음에 뭐 액체 시료 같은 걸로 분석이 가능을 한데요. 문제는 얘는 찍을 때마다 레퍼런스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칼리브레이션을 한 다음에 찍어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개를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 분석하면 하나 딱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다른 성분이 섞이면은 흡광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힘들고요. 그 다음에 액체 시료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체는 어려워요. 고체는 녹여야 돼요. 네, 녹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요거 같은 경우에 흑연로 이런 것들은 조금 비용이 높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뭐 여전히 되게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네, 이것과 비슷하게 아토믹 업소션과 비슷하게 또 사용되는 분석 방법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은 ICP 매스입니다. ICP가 뭐냐면 Inductively Coupled Plasma가 되는데요. 이 플라즈마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원자 핵이랑 자유전자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전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얘네들이 토탈은 똑같은 재료인데 얘네들이 따로따로 떨어져서 보통 우리가 물질의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번째 상태입니다. 네 번째 상태이고 이때는 전자와 원자 핵이 따로 떨어져 있는 상태를 플라즈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플라즈마 상태는 그냥 존재하지는 않아요. 전자가 원자에서 떨어지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플라즈마 형 상태는 에너지를 많이 받은 상태고 이 물질 자체도 에너지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ICP 같은 경우에 Inductively Coupled Plasma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분석 방법은 일단은 플라즈마 상태로 뭔가 만들겠죠. 그 상태에서 분석 방법은 OES, Optically Emission Spectroscopy도 있고요. MES랑도 관련이 됩니다. MES 같은 경우 앞에서 보여드렸던 질량 분석법. M/G로 분석이 되는 건데요. 일단은 요거는 여기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ICP 매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에너지를 줌으로써 고주파 전류를 줌으로써 이제 플라즈마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플라즈마를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쭉 해서 분무기처럼 촥 보면은 얘네들에게 이제 플라즈마를 형성하도록 플라즈마랑 같이 이제 반응을 해서 그래서 플라즈마랑 반응을 해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때 이 플라즈마 플레임 여기 이렇게 촥 되었을 때 플라즈마 플레임이 여기 지나갈 때 이때에 나타나는 빛으로 관찰하면은 ICP OES고요. 얘네들의 질량으로 확인을 하게 된다. 그러면 ICP 매스입니다. 두 개 다 뭐
똑같고 잘 쓰는데 다만 감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OES가 조금 덜 민감하고 MES가 훨씬 더 많이 민감합니다. 그래서 ICP랑 아토믹 업소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본적으로 금속을 분석한다는 거는 유사해요. 유사한데 문제는 이제 두 개의 차이는 뭐냐 하면요. 일단 미량 분석 다 가능합니다. OES는 ppm 수준일 거고요. MES가 아마 ppb 수준입니다. 물질에 따라서 아토믹 업소션이 훨씬 더 민감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ICP의 장점은 한꺼번에 여러 개 분석할 수 있어요. 근데 아토믹 업소션은 한 번에 하나만 딱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검출한 게 많이 났고요. 그 다음에 ICP 같은 경우에는 고체 시료도 된다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녹일 수 있어야 됩니다. 녹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분석 시간은 아무래도 ICP 매스가 훨씬 더 빠르겠죠. 아토믹 업소션은 하나 찍을 때 하나 할 수만 있어요. 하나의 원소만 분석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감도와 정확도는 ICP가 좀 더 장점이긴 하나 어떤 검출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아토믹 업소션이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관리나 이런 면에서 쉬운 거는 아토믹 업소션들이 많이 쉽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분석 많이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물질들은 ICP에서는 분석이 되지만 아토믹 업소션에서 분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물질이 분석 가능한지는 항상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X선 형광 원소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X선 형광 분석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어떤 엑스레이 선이 에너지가 가면은 전자가 튕겨서 나갈 수도 있겠죠. X선은 되게 에너지가 큰 빛입니다. 그래서 이게 튕겨져 나가게 되면 이 빈자리를 다 바깥에 있는 전자가 채우려고 하는데요. 이 바깥의 전자가 채울 때에 에너지 차이로 인해서 빛이 바깥으로 방출될 수가 있습니다. 이 방출되는 빛이 형광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분석한 것을 XRF, X선 형광 원소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 XRF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질마다 특히 1s 오비탈은 핵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물질마다 핵에 있는 양성자의 개수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s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원소 분석에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 1s 오비탈로 이동하는 에너지 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 역시 물질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분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X선 형광 원소 분석은 엑스레이를 그냥 쪼여줘요. 쪼여주면은 나오는 형광을 보고서는 이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서 소듐이 있구나, 플러린이 있구나, 제논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X선은 우리 X선 찍을 때 뭐 살을 비워내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찍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파괴 분석입니다. 비파괴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정성 분석과 정량 분석이 가능한데요. 이때의 원자 번호가 작은 것은 분석이 잘 안 됩니다. 11번 이상의 원자 번호를 가지는 소듐 이상에서만 관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ppm 미량 분석도 어느 정도는 가능한 편이고 물질의 상태는 상관없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환경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이렇게 건처럼 그냥 포터블로도 나옵니다. 이렇게 쪼여주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성분 분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얘네들은 이제 경량 원소 아주 작은 거는 못 보게 되고요. 시료 조성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무래도 X선을 쪼여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고요. 당연히 ICP 매스보다는 감도가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도 포터블 가능한 것 중에서는 되게 괜찮죠. 그죠? 네. 앞에서 그 X선 형광 분석과 그 다음에 ICP, 그 다음에 AA 같은 경우는 주로 금속 쪽에서 많이 분석이 돼요. 금속류들을 많이 분석을 하는데요. 그러면 경량 원소인 탄소, 수소, 질소, 그 다음에 화학 이런 것들은 어떻게 분석이 되냐 하면요. EA라고 해서 Elemental Analysis라고 하는 분석법이 있습니다. 주로 유기물 분석이 많이 사용이 돼요.
유기물이 보통 CHON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황 포함해서 황인 이런 것들. 그래서 보시면요.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태웁니다. 태우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탄소는 이산화탄소, 그리고 산소를 그러니까 산소를 아주 많은 분위기에서 해주고, 그러면은 수소는 수증기, 질소는 녹스로 쓰는 게 좋겠네요. 녹스. 그 다음에 황은 삭스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럼 얘는 산화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산화물로 바뀌게 되고요. 이때에 이렇게 됐었을 때 각각 물 트랩하는 거, 이산화탄소 트랩하는 거, 뭐 넉스 트랩하는 거, 삭스 트랩하는 것들을 쫙 이제 하면은 여기 질량이 어떻게 돼요? 질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체 상태에서 날아가게 되니까 여기 트랩이 되면은 질량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 증가한 질량을 바탕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됐는지 몰비 계산해가지고서는 그 분자식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계산의 예는 보시면 일단 이 물질은 CHO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태웠더니 CO2와 H2O,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산소가 이제 과량의 산소가 있을 건데, 그러면은 이 물질의 질량이 있을 겁니다. 이 물질의 질량이 있을 건데, 이 물질의 전체 질량에서요 빼기 탄소의 질량, 그 다음에 수소의 질량 하면은 산소의 질량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 물질은 3개로만 딱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아니까요. 그럼 이 탄소의 질량은 어떻게 하느냐? 이산화탄소가 얼마만큼 증가했는지를 바탕으로 몰수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수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물의 질량이 얼마만큼 증가했는지를 바탕으로 계산을 해서 질량을 구해 주시면은 결국 산소의 질량 구할 수 있고, 산소의 질량을 알면 몰수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몰비를 바탕으로 이 분자식이 어떤 비율로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질소도 마찬가지예요. 질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넉스로 만들어지게 되니까 일단 수소, H2O, 그 다음에 CO2 이런 분석들을 통해 가지고서는 나머지에 대한 것들을 뭐 이제 계산해 가지고서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CHON 그 다음에 황까지 포함해서 이런 유기물들, 주로 유기물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의 성분비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정확하고요. 네, 정확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하지만 얘네들은 태워야 되니까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소량이 있어도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물질들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곳에서 확인이 되기는 하는데, 보통은 유기화합물을 분석할 때 많이 사용되고, 무기화합물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ICP나 AA 아니면은 형광, X선 형광 분석 등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요. 복합물의 경우에는 2개를 같이 섞어가지고서는 이제 분석법을 하게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열 분석이 있는데요. 이 열 분석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것도 역시 유기물에 주로 해당되는 것 같아요. 어떤 물질을 태우면은 끓는 점 이상이 되면 이 물질은 기체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태웁니다. 쭉 온도를 올려서 태우면은 얘네들이 날아가게 되겠죠. 날아가게 되면은 뭐 CO2로 반응해서 뭐 산소랑 반응해서 날아가기도 하고, 끓는 점 이상이라서 날아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날아가게 되는데, 물질마다 온도에 따른 특정한 프로파일을 가지게 됩니다. 프로파일을 가지게 되고요. 이게 섞여져 있는 물질 같은 경우에는 2개 각각 특징에 그 성분에 해당되는 만큼 어떠한 변화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무게를 쟀었을 때 무게가 예를 들어서 물질 B 같은 경우에는 한 300도에서 이제 아마 끓는 점이겠죠.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얘가 300도쯤에서 이제 날아가기 시작하면 혼합이 돼서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여기서 날아가기 시작하면 얘는 물질 B가 요만큼 들어가 있구나. 80%는 물질 B구나.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물질 A와 비슷한 600도쯤에서 이제 완전히 다 날아가 버리게 되면은 그 나머지 80%는 물질 B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량 차이를 통해서 이제 물질 성분비를 알 수 있다면요.
또 이제 이 물질들 같은 게 반응을 하거나 할 수 있잖아요. 반응을 할 때 온도를 올렸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이 반응에서 뭐 발열 반응도 있고 흡열 반응도 있겠죠. 발열 반응이나 흡열 반응이 있었을 때 요거를 어떤 레퍼런스 이제를 두고서는 얘보다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면은 에너지를 줄여버리고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면 뭐 많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에너지의 차이, 칼로리의 차이를 맞춰주면서 그 변화량을 측정하는 것을 DSC라고 합니다. TGA랑 DSC는 네, 거의 유사하고요. 네, 가열하면서 보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 전력 차이, 시료랑 기존 물질이랑 비교해서 전력 차이가 얼마 있는지를 온도에 따라서 온도를 높여가면서 분석을 해서 이제 이 물질의 반응이라거나 어떤 현상들을 관찰하는 것을 DSC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질의 어떤 물질, 알고 있는 물질의 구성 성분을 끓는 이제 이런 온도 변화를 통해서 아는 건 TGA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DSC 같은 경우 이 물질 안에서의 어떤 반응에 대한 정보를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 분석할 때 질량에 대한 분석은 LCGC, 말디 분자량에 따라서 많이 분석을 하게 되고요. 금속과 관련된 원소 분석을 할 때는 아토믹 업소션, 그 다음에 ICP, 그 다음에 엑스레이 플로럴 형광 분석법, 그 다음에 유기물의 비율 CHONS의 비율 같은 경우에는 엘리멘탈 애널라이시스라고 하는 EA 분석법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고요. 그다음 물질의 그냥 각각의 원소가 아니라 이 물질 자체의 함량에 대한 분석은 TGA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